오늘 국회에서 진보 원로들이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금 끝났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떤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움직이시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기자회견 방금 마치고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고 늘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해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해직됐던 기자 그 시절에 그 선배 언론인들 물론 우리 이사장님도 포함되지만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같이 프레스센터에서 걸어서 국회까지 3시간이나 도보행진을 하셨어요. 이동관을 탄핵하라 이걸 걸고 다리 괜찮으십니까? 뭐 좀 뻣뻣하긴 한데요. 오래간만에 운동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또 거리에 서게 되신 겁니다. 1974년이시죠? 1974년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고, 네. 그러고 우리가 그 지면을 확 바꿔서 그야말로 유신의 심장을 겨누고 보도를 하니까 네. 동아일보 광고 백지가 광고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75년 3월 17일 날 처음에는 한 140여 명 내쫓았다가 일부 복귀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동아투의 위원이 지금 113명인데 네. 그중에 33명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제 아이고. 예. 많이 돌아갔죠. 이제. 예. 그러다가 그런 일이 또 다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언론자유운동도 연면하게 해왔고 노동조합 운동도 열심히들 했고 87년 6월 항쟁 한겨레 신문이 생기고 그리고 뭐 직선제 개헌도 이루어지고 뭐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윤석열 검찰 독재 같은 게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유사 군부 독재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뭐 KBS, MBC를 저렇게 그냥 공영방송을 막 주물르고 그것도 5명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동관 위원장하고 또 한 사람의 네. 여당 추천 사람으로 2명이 둘 다 대통령 추천입니다. 이상인. 예. 이 공영방송을 그냥 프로그램을 없애고 9시 앵커를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런 게 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도대체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현상에 대해서 제 두뇌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모여서 프레스센터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네. 거기서부터 KBS 앞 그리고 국회 앞까지 네. 행진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했어요. 이게 우리가 온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가. 네. 함께 하셨던 그때의 동지들 지금 같이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했죠. 동아조선투의 네. 그리고 80년 해직 언론인 네. 저를 이어서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하는 조성호 동지. 그 사람은 그 광주 때가 또 취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75년 쫓겨날 때 조성호 동지 등은 한국일보에서 노조를 시작했었어요. 한국일보에서. 그래서 파동이 있었죠. 예. 이창숙 선생이 네. 그때 초대 노조위원장을 했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합쳐서 현직 그 언론 노조 노조원들하고 기자협회 회원들, 네. 원로 언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걸으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앞에 내세운 거였고 네. 한국 언론을 다시 그렇게 군사독재 시대나 마찬가지로 되돌리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그 기도가 네. 이전에 그 박정희, 네. 전두환 뭐 이때 언론 탄압을 했던 사람들 어떤 이 말로를 맞이했는지 다 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좀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모자른 것 같아요. 모자른 것 같아요. 네.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모자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동관 씨 같은 사람은 제 뭐 대학도 후배고 회사도 후배고요. 그 동아일보 후배이기도 한데 뭐 저를 취재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그 언론운동, 자유언론운동의 역사를 알만하기도 한 사람이 네.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 유사 파시스트인 윤석열 같은 사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건 역사 공부들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새. 예. 뭐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정상화라는 말을 하면서 예. 이 과정이 지금 KBS, MBC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방송 정책을 뭐 뉴미디어 뭐 이런 특히 인터넷 언론까지도 검열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시스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 자기들 체질대로 모든 사회를 바꾸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도 뭐 오랜 세월에 그 70년대 유신 때부터 해왔던 언론운동 같은 걸 나이 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언론 자유의 현장에 이르렀는지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네. 그 역사를 아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 예를 들면 KBS 9시 앵커를 예. 인사도 없이 내쫓아 버리는 것. 뭐 프로그램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폐쇄해 버리는 것. 이런 거를 정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을 정상화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이동관 당사자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도 속으로는 갈등을 느끼면서 예. 내가 하는 짓이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동관. 옳지 못하게 똑똑해서 걱정인데 네. 그런 그 말의 말장난이랄까 뭐 옛날 말로 하면 견강부회죠. 네.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준열한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뭐 지금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며칠 만에 막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뭐 젊은이들이 무슨 챌린지로 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절 그 엄혹하던 시절에도 선배들은 정말 그 독재에 항거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이러면서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KBS 간판 앵커가 그냥 인사도 없이 날아가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는데도 우리 공영방송 KBS와 MBC 언론인들은 물론 이제 싸우는 언론인들도 있지만 다수 언론인들은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우리 언론인들 후배들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속으로 부글부글 안 하겠어요. 뭐 그래도 우리 사회가 뭐 장 기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네. 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그 신자유주의, 네. 경쟁 뭐 이걸 통해서 일반 직장에서는 무지무지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피 터지게들 노력하고 네. 있잖아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 기존의 회사나 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밀려나면 다시 발 디딜 곳이 없다.
그런 절박함 같은 거 나 이해를 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회사가 그 비정상적으로 그야말로 그 이동관은 정상화라고 그렇지만 이 극도의 비정상적인 걸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아, 내 목 앞에도 칼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나서면 네. 잘려버리면 그다음에 내가 어떡하지? 내 집사람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할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막 쫓겨나고 그랬을 때 취직을 그때는 정말 중앙정보부에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직장 얻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하던 사람이 남대문 시장에 옷 장사를 가서 하고 그랬어요. 찻집을 조그만 인삼 찻집을 열고. 인삼 찻집 열고.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어디 중정이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중정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사무실을 얻어서 뭐 번역실에도 얻으려고 그러면은 네.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거길. 못하게. 거기 이렇게 보금자리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서 오순도순 모여서 출판사에서 받아서 뭐 번역하고 네. 에릭 프롬의 건전한 사회 이런 거 번역을 하는 거 예. 그것도 불원서적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랬던 세월을 살았는데 그 뒤에 조금 지나니까 뭐 연구실에도 들어가고 대학 강사도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외국 유학도 가도록 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하도 사회가 경쟁적이고 한 번 대기업 같은 데서 이런 일로 쫓겨나면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체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언론노동조합을 통해서 저항하고 항쟁하고 있는 그 후배들 네. 대단히 난 귀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저 서울 1980 예,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확 분노하잖아요. 네. 아, 우리가 저 사회로 돌아가는 건가? 저런 사회로? 네. 저 안 되지. 그리고 뭐 서명도 하고 네. 뭐 어디 모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네.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DNA 속에 네. 반일, 반외세, 반식민 이런 거는 그냥 물려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 문제 나오니까 진보 보수가 없이 없어요. 예. 왁 하고 일어나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친일적인 언사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네. 뭐 몇 년 전에 그 1987이라는 영화도 네. 나왔었고 그때도 그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막 네. 환호하고 몰려들었잖아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울의 봄 1980년 광주를 다시 일깨우고 그걸 통해서 이 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뭐 앞세워서 뭘 어쩌려고 네. 또 독재를 합리화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겪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 그리 또 되돌리려고 그러네? 라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이 밥벌이 하는 사람들한테 밥벌이 할 것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또 관직이나 뭐 이런 조그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너 내쫓아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횃불 하나씩 다 가지고 그리고 있다. 문화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무슨 뭐 고상한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예. 저항. 우리 그 민족,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그동안 민주화나 언론자유운동이나 문화국가로서의 국민 이 정체성들이 꽤 생겼거든요. 네.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화투쟁을 하고 있는. 네. 근데 사실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께서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영화 1987
에도 사실은 출연을 하신 셈이고 서울의 봄 당시도 누구보다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때 저는요. 예. 너무 일찍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재규 씨한테 그렇게 예.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네. 유신 체제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해방이 됐으면은 수감돼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박정희는 유신 체제가 그 박정희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끝났는데 네. 계속 유신 헌법에 따라서 최규하를 네. 체육관에서 또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 체제를 계속할 뜻을 계엄 당국이 밝혔어요. 네.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일단 유신 체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선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 정치범들 내놔야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직 교수나 제적된 학생들, 해직 언론인들 다 이런 사람들 복직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유신 체제에 장충제에 관해서 뽑던 그 대통령직을 또 뽑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동아조선 투입 사람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예. 문화예술인들, 예. 해직교수협의회, 예. 민청협, 청년단체, 예. 제적당한 학생 이 5개 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예.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 18명인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게 몇 년인가요? 1979년이에요. 그때. 1979년 11.6 이후에 12.6 이후에 12.12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11.6과 12.12 사이에 예, 11월 13일인가 14일인가 그랬다고. 11월 13일. 예. 11월. 예. 그러니까 18명인가 거기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 우선 붙잡히는 사람들 잡아왔는데 뭐 백낙청 선생, 예. 동아투이 조선투이 정택이, 동아투이 이병주 뭐 이런 사람들 하고 해서 뭐 김찬국 목사, 예. 서남동 목사, 아. 교수들. 예.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 그 18명을 잡아왔는데 이우정 이우정 교수까지. 선생님. 네. 그런데 그중에 재밌는 건요. 그때만 해도 정승화 씨가 계엄사령관 있잖아요. 12시가 아니라 네. 18명 중에 이부영이 하나만 구속하고 다 풀어줬어요. 정승화 사령관이. 정승화 그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이.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 아, 이 사람들 주장이 타당하다. 왜 유신체제가 끝났는데 왜 유신체제로 계속하느냐.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명을 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주동자인 뭐 글 쓰고 예. 기자들 불러 모으고 했던 이부영이 하나만 딱 구속한 거예요. 시키고.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12.12가 일어나니까 막 확 달라진 거예요. YWC에서 네.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난 정승화 때문에 고문 덜 당했어. 조금만 따따만 맞고 말았지. 정승화 덕분에 일찍 감옥 가는 바람에. 예. 그래서 80년 봄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부영이는 있어야 될 때 안 있는다고. 그런데 있으면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광주 얘기를 듣고 너무 그냥 막 가슴이 아파서 가슴 앓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또 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80이 넘으신 연세에 이 찬바람 맞으면서 프레스센터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시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다 느낌이 그냥 확 옵니다. 아유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근데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 그냥 뭐 이동관이가 나쁘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 3시간을 걸어오면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들이 뭘 잘못했나 우리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는가. 지금 이걸 겪는 우리들처럼 이런 일에 앞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왜 이런 일을 다 못 해놨는가. 언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네. 다른 일도 많죠. 예.
남북 관계 같은 것도 좀 맞습니다. 더 제가 며칠 전에도 촛불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파산했다. 네. 1990년, 91년, 92년 그때 러시아와 중국이 예. 먼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관들이 다 생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고. 근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하고 북을 인정을 안 하고 거부했단 안- 말이에요. 수교 거부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30년 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 핵탄도미사일이 미국을 다 겨누고 북한의 잠수함이 일본 열도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이게 결과라고. 30년의 결과가 이거다. 결국 그들을 가두고 굶기고 뭐 했지만 그것이 잘 된 것이냐.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외교적으로 승인했을 때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고 그들을 국제사회 안으로 포함하고 그랬었더라면 네. 이런 일이 있는가. 과연 지금도 다시 북과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것처럼 9.19 합의 이런 거를 다 효력 정지시키고 이게 올바른 일인가. 네. 왜 우리는 그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한 다음에 중국하고도 외교관계 수립을 하고 네. 그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네. 중국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거죠. 네. 만약에 그때 이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고 그러면 남북 간에도 자연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네. 뭐 공존을 하든지 하면서 또 서로 발전을 해왔을 거예요. 꼭 북한이 중국과 저렇게 밀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봐요. 바로 지금 그걸 넘어서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내년에 표를 조금 더 얻으려면은 네. 북한과 수교 교섭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우리는 네. 왜 전쟁 위협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군 나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 위협을 줄이고 네. 우리도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남북 간에 또 자유왕- 평화협정도 맺고 예. 외교관계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최소한 우리 2045년이 해방 100주년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 통상하고 교류 협력하고 평화공존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전쟁 위협 속에서는 좀 벗어나겠다. 그리고 중국이고 뭐 어떤 나라와 남북한이 다 교역하고 또 남에서 북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돕고 네. 북도 희귀 광물 같은 거 우리한테 싼 값으로 좀 예, 얻을 수 예, 있고 예.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맞습니다. 저는 2045년까지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공존하자. 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 반통일주의자구만. 네. 분단하자는 거 아니야? 그 뒤에 여건이 되면은 우리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외세들이 좀 우리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때 돼서 또 이렇게 더 큰 생각도 해보고 지금도 뭐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존중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족의 고통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될 때 저는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아우. 너무 지당한 말씀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뭐 듣느라 정신을 잠깐 잃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인데 현실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끊임없이 반북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하고 있고 뭐 분열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요. 예. 아까 얘기하려 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빼놨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은요.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공식 정책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하면 남북이 다 핵무기를 쓰는 우리는 뭐 미국이 핵무기를 써주겠죠. 그렇게 네. 하면. 남북이 다 공멸하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도 남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한 발표를 저는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다 되었더라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것 때문에 3시간 걸으시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반성 속에서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배들께서 좀 더 잘했어야 됐다라는 고민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뭐 현실은 매우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당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올리는 법안마다 판판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뭐 특히 이런 법들도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됐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간 안 됐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내년 총선이 목전에 와 있고,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서 또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 아주 매우 네.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국민의힘보다는 단 한 석이라도 많아야 돼서 상인의 판단, DJ 선생이 강조한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판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병립형을 하든지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원탁회의에서는 좀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원탁회의를 제안한 모임이었어요, 오늘은. 제안을 그래서 한 모임. 제안자들 모임이고 네. 이거를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네. 제안자를 한 10,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갈 거예요. 네. 각 분야로. 네.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예. 저희들은 이 뭡니까 그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건 4개 정당이죠. 정의, 네. 진보, 노동, 네. 그리고 녹색. 녹색. 거기 이제 또 다른 뭐 예. 기본소득당이나 예. 또 뭐 몇 개 더 있잖아요. 예. 한 7개 정도 네,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순방을 해서 함께 이렇게 모아내는. 그리고 거기서 대표자를 내도록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은 12월 하순에는 네. 그 진보 선거 연합 네. 같은 거. 그러니까 선거연합. 각 당은 이렇게 뭐 그냥 각자 있더라도 네. 등록은 이 진보 선거 연합으로 해서 이쪽을 이를테면 비례대표도 네. 그 진보 선거 연합으로 내서 예. 순번 매기고 이런 것도 예. 이 제안자 대표들 속에서 정하고 아하. 뭐 어느 당은 벌써 1, 2번은 남들한테 주고 이런 소리를 자기들이 먼저 했더라고요.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예. 통합을 이런 선거 연합을 하기 전에 예. 자기들 의견을 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예. 선거 연합을 하려면 이런 거에 함께 다 의견을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1, 2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한테 선심수도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안 된다. 아닙니다. 예. 네. 현실을 냉엄하게 분석한 속에서 네. 내려야 될 판단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달 12월 말중엔 그렇게 하고 아마 요 제안자들 오늘 제안한 사람들 중에서 한 협상 대표단 한 7명쯤 내서 네. 예. 각 정당들을 이렇게 순방하든지 초청을 해서 예.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맨 먼저 이제 제안을 해서 들을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선거법이 지금보다 더 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냐. 네. 특히 병립형 이런 거로 가서 양당이 국회의석을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비례대표까지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타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타도 대상이다. 네. 예. 그야말로 그건
양당 독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중소상공인 또 청년, 노인들까지 그야말로 비기득권 세력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예. 기득권 정치만 하는 것을 어떻게 그 타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면은. 네. 그런데 그럼 민주당도 타도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타도 대상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안에는 그 국힘당이 이미 병립형으로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의석을 더 뺏기니까 우리도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민주당이 했을 때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나 김동원 이 경기도지사가 예. 마지막에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합의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네. 하고 위성정당을 절대 안 한다. 이거를 둘이 합의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시 당론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믿질 않잖아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만들었고 뭐 이 꼴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약속을 했어도 믿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선거제도가 올바로 되길 바라는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민주당도 이런 걸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보선거연합이 네. 한 묶음이 돼서 네. 후보를 지역에서도 내도록 할 때 민주당이 지금 제일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죠? 수도권이에요. 네. 여기 다 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보 정당들도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나오려는 사람들. 아, 네네. 그 사람들은 아마 잘하면 기호 3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자 구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제 진보연합, 진보연합당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도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만들지 말라고 연동형으로 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 예. 그거는 바로 민주당이 예. 또 국민들과의 약속, 공약을 어기고 나갔을 때 민주당도 지역선거에서나 뭐 얻는 표에서나 네.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고 다른 개혁 세력과 연대를 하는 예. 연합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라. 연합정치 모델을 만들어서 예. 국회도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이 아니라 문의가 또 서로 다르면서 네. 정책도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이런 것이 민주당하고 연대를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네.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제도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민주당을 끌어당기려는 거라는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안 하고 그 국민의힘 쪽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선거제도나 이런 걸 퇴행을 시킨다. 이건 이쪽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 이런 걸 반성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좋은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뭐 학교 급식이니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 쓸 무상급식도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쪽까지도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거부했다 오세훈 네. 시장이 밀려나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복지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에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진보 개혁 세력이 등장을 해서 그런 걸
그 뭐 원내교섭단체 같은 게 돼가지고 법률안 단독 제출권, 네. 자체 제출권 같은 걸 얻으면은 아마 그 보수 세력까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의 삶을 나은 쪽으로 개혁적인 쪽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네.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 네.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네. 또 하나는요. 이게 사실은 아까 내 처음 얘기한 남북 문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세계가 큰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이 지금 퇴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럼에 따라서 뭐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의 퇴조에 따라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를 가지고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고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저 동남아시아나 중동 쪽에서는 인도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뭐 전 세계적인 거고 그것도 전부 미국 세력의 퇴조에 따른 공백을 메꾸어 들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윤석열 시각, 네. 윤석열의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회도 좀 더 다양한 세력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서너 개는 되는 그래서 현실 적응력이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이 자기하고 같은 당을 하지 않는 세력은 전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라오스에 가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네. 해봤는데 그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이미 다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네.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연방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네. 이런 나라들 이름 앞에 자를 뺀 브릭스 그룹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이 아마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보다 GDP가 높아졌어요. 합친 게. 뭐 인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이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선진국 정도 수준의 소비 수준도 네. 높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주 초고급 기술은 아니래도 차상급 내지 상급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 다리 놓고, 굴 뚫고. 예, 예. 그러고 전자제품 이런 자동차. 네.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원하는 일들이거든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시장을 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영토를 그쪽에서 확장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나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시각을 가진 그 국회나 정부가 만들어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네. 지금 준비해야 돼요. 네. 어떤 다원주의적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다. 네. 민주당이 이제 그런 도전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이 그런 도전을 막기는커녕 네. 막았다는 자기도 좀 망하고 네.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그런 시각을 원래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를 어떻게 민주당이 쫓아가느냐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석 몇 개 걸려요. 그 의석도 그렇게 변하면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위성정당도 만든다고 하고 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럼 다 내주고 일당을 놓치지 않냐 그러면 견제를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런 시각이 네. 그 발등에 떨어진 물밖에 못 본다고 봐요. 민주당의 DJ 같은 전략가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 예. 그리고 제가 거기 그래도 그 뭐 몇몇 의원들, 네. 이하경 의원이라든지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 네. 괜찮은 시각들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전자 예를 들면 뭐 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 병립형 그런 네. 걸로 가면은 약속을 어기는 믿지 못할 민주당이라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제 여기 온다고 그래서 네. 몇몇 그 조중동 등 네. 보수적인 신문을 받아보니까 딱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칼날을 대고 있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당. 유리하면 뭐든지 취하는 당. 중앙일보의 수석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빈대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빈대당. 네. 그런 욕할 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네. 아마 이제 공영방송 중에도 그런데 앞장을 예. KBS 같은 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은 정당한 일에 앞서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민주당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을 견인하지 못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견인해서 동시에 결단하자. 위성정당 안 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역사의 퇴행이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견제할 힘이 민주당에는 없을까요? 민주당에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위축들이 돼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 못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때까지 소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소신도 없다. 이거는 당 지도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국민들도 그 병립형 이러면 그것이 이 상당한 정도는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그런다든가 그걸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국민들도 이제 선수예요,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러면은 지역구에서 다 될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들어간다. 예. 네, 다 돼요. 예. 그러면은 내 지난번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네. 이재명 대표 만나셨죠? 만났죠. 예. 뭘 하십니까? 고민이다 이 얘기만 얘기. 에? 고심하고 있다. 아. 그 얘기는 나 속마음은 내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어떤 건가요? 그 사람은 옳은 걸 위해서 산 사람이죠. 이재명 대표. 네. 예.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믿고 있고 그런데 이럴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들이 꼭 150석 그 이상을 지역구에서 얻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 비례대표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안 될 것도 생각하고 비례대표를 내야 네.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석을 다 지역구에서 채웠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예. 정당 투표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다 찍어버리면은 그게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 난 저 민주당 다 탈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다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난 민주당 미워하는 것도 많다. 당신도 못마땅한 거 많다. 그렇지만 네. 제3자의 이부영 같은 사람이 민주당 150석 다 될 것 같네. 그 비례대표 어떻게 그쪽 그 전 민주당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눈 한 번만 끔찍하면 다 옮긴다고. 국민들도 다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표가 되느니 뭐니 이런 거는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장기자보다도 더 잘한다니까. 아유, 그럼요. 예, 댓글에 엄청난 진짜 해안이 쏟아집니다. 해안들이 쏟아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민주당이 뭐 자기들 뭐 정당 투표 찍을 사람들이 사표가 되느니 뭐니 이런 거는요. 네. 단 하루면 끝날 일이에요.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 대선 전략을 민주당이 동시에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총선과 대선을 다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적 접근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조금 작은 차원으로 얘기하면요. 네. 지난 그 대선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연 지사가 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겠고 위성정당 안 하겠다라는 걸 공동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적게 보면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공약했던 걸 이거 뒤집은 거예요. 요 다음에 이재명 대표든지 네. 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으로 바꾸고 뭐 위성정당도 만들었다. 당신들 먼저 번에 대선 공약도 뒤집었잖아. 당신들 공약을 어떻게 믿겠어? 민주당 공약은 뭐라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상대당 쪽에서나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선 그게 좀 작은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좀 다양한 국회, 문의가 다양해서 서로 협치하고 대외적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정치력, 네. 정치 세력을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대선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요. 대선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 결선 투표제 같은 걸 해서 네. 50% 이상 얻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앞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치의 국정을 네.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를 요번에 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도 해야 된다. 네. 진보 정당들도 조그만 노선의 차이 때문에 다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이번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선거연합이라는 게.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뭐 옛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16년 촛불혁명 때 수많은 국민들이 무려 5달이나 본인들의 주말을 반납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촛불혁명을 해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서 배워야 된다. 이런 찬사와 칭송을 받았던 시민혁명인데요.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 개혁 입법연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개혁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연합정치 모델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정치권 내부에서의 불신도 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그마한 차이 때문에 뭐 다 갈라지고 제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지도 않은 뭐 세 번째 권력인가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준석 신당하고는 마음적으로는 통하지만 용해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민주진보가 넘어야 되는 것이냐. MT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학생 시대 때 그 많이 했던 MT 요새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나이 먹어서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일반 국민들도 아마 텔레비전이나 네. 저희 유튜브 같은 데도 토론장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상은 뭔가. 여긴 지금 유럽이나 미국 언론만 받아쓰고 있지 않아요? 네, 미국 언론들.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의 진상은 뭔가. 이스라엘 유태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미치고 있는가. 네. 미국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들 돈벌이 하느라고 미국 정치까지 왜곡시키고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언론이 알리지 않고 있어요. 난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하기 어렵다면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많이 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국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그 협치의 기반을 만들려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 구도로 되면 또 싸움만 할 거예요. 또 서로의 험진만 내고 이 당 아니면 저 당밖에 없다. 대선 하느라고 싸움만 하고 앉았고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까막눈이 되도록 언론까지 다 왜곡시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선 이번에 국회를 그 다원화된 그런 네. 그걸로 만들고 최소한 진보 개혁 세력은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보 개혁 세력의 원내 교섭. 원내 교섭 단체. 네.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 삶에 밀착된 정책 네. 그런 거를 그 노란봉투법도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그런 국회를 만들어서 이 특히 민주당과 네. 예, 정책 연합을 해서 민주당 자체가 너무 그동안 보수화의 길로 왔어요. 그걸 숨기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저도 그걸 해봤지만 너무 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민주개혁연합 같은 걸 해서 여기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북과 네. 미국이 뭐라든 말이죠. 유엔사가 뭔데 우리가 그걸 반대해요? 유엔사가 유엔하고는 관계없는 사령부라고.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직권 침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 이 판문점이나 휴전선을 다 가로막고. 네. 무슨 권력으로 그래? 우리도 유엔사 같은 거를 제자리를 찾도록 해줘야 돼요. 네. 유엔에 가서 우리 대표가 우리 정부 대표가 연설해서 유엔 뭐 하고 있느냐. 유엔 이름으로 쓰는 불법 단체가 대한민국을 주권 제약을 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 걸.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해. 예. 유엔 총회에서 네. 우리 대표가 예. 대통령은 그런 자리에서 안 할 테니까 그 뭐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 시켜서 정권 바뀌면은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북더러 네. 우선 남쪽에 대한 핵 공격하겠다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철회해라, 철회.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고 우리 독자적으로 얘기 좀 하자. 네. 여기서 유엔사가 뭐 총 들고 못하게 하면은 저쪽 동해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하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주권을 찾아야 될 거. 네. 얘기의 요지는요. 이번 국회를 다양화시키고 그 국민의힘 같은 데서 만드는 가짜 정당, 네. 괴뢰 정당, 위성 정당 그런 데다 펴줄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정치, 특히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교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혹은 청년들이나 노인들 가장 우리 사회 비기득권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이 진보 개혁당 있잖아요. 네. 여기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독자적인 법안을 내거든요. 근데 큰 정당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정의당부터 아주 소수 정당까지 다 포괄하는데 이분들이 온답니까? 그래서 네. 그 원래 민주노동당에서 갈려나간 당은 4개 당 아니에요. 네. 정의당, 진보당, 뭐 노동당, 사회민주당, 아니 노동당, 네, 노동당, 녹색당 요 예. 넷인데 예. 그밖에 이제 사회노동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또 이 열린민주당은 기본소득당. 거기 끼지도 않더라고. 이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지? 열린민주당 말고요. 알고도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보고 네. 그럼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고 참여하지 받아주고 않겠다 그러면은 빼고. 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은 아마 민주당 쪽으로 해서 그 위성정당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걸 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 그 정통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는 4개 정당에서 네. 그 뭐 일부 이 사회민주당 네. 혹은 뭐 기본소득당을 민주당으로 그 비례대표를 들어갔었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친민주당으로 보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고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진보선거연합에 들어와서 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 좀 만나서 묶어보려고. 예. 묶어서 한다. 자, 그 이준석 신당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네. 그렇지만 그분의 정치적인 재능이랄까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보수 정당의 체질이랄까 네. 어떤 그 전체를 묶어서 뭘 하는 것보다는 개인 인물 중심으로 그 자기 그 도당을 만들어가는 네. 이런 체질이어서 한국 같은 정치 풍토 속에는 지지 세력을 얻긴 쉬울 텐데 그 세력이 또 언제든지 국민의힘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따로 선거에 참여할런지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밟아서 뭐 거품 꺼지듯이 해버리려고 그러거나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용납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긴 하는데 지역구에서 몇 석이 될는지 지역구 의석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노리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목표일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놓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는 뭐 자기네 보수 혁명을 좀 해보겠다며 뭐 천하람 변호사도 있고 뭐 김용태 최고위원도 있고 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눈에 띄는데 소위 민주진보 진영 안에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좀 눈에 띄는 젊은 리더, 젊은 정치인이 안 보인다. 진보 정치가 왜 이렇게 활력이 없어졌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을 진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득권 정당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네.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됐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좀 두드러지는 사람을 비명계로만 이렇게 분류하고 이러는데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 그 지금도 이렇게 친문 비문 이렇게 또 갈려서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네. 뭐 아니라고 그러기는 한데 좀 그런 그 틀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 패널 이런 거로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약하던 부산의 전재수 의원인가요? 네네네네. 전재수 의원. 굉장히 그 유능하더라고요. 네. 시각도 좋고. 네. 그런데 밖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유. 비명계로 찍힐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이 비명계로 찍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 비명계건 친명계건 아까 얘기한 그 민주당이 당면한 내외 사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폭넓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네. 뭐가 민주당을 헐뜯는 겁니까? 민주당에게 좀 더 영감이나 앞을 내다보는 눈 같은 거를 제공하는 일인데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부 소극화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다운 활력을 잃은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그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네. 굉장히 그 시각도 좋고 정론을 얘기해요. 그분은 아마 지역구 같은 데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야당다운 어떤 야성 그런 뭐 좀 보다 더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정치적으로 성숙할 건지를 논의하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민주당 이걸 좀 기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네. 뭐 이준석처럼 그렇게 참 대단한 순발력을 기대하진 않아도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여러 나와야 된다는 진단 주셨습니다. 좀 뭐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될 텐데요. 내년에 일단 윤석열 심판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 뭐 앞에 뭐 막 외교 남북 관계 뭐 경제 뭐 국제 관계 뭐 이런 거 설명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민주당이 이런 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싸워라. 어떤 제안을 좀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이 한국의 시대에 맞지 않는 네. 민주화 과정이나 산업화 과정이나 남북 화해 협력의 과정이나 이런 걸 걸어온 나라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그건 뭐 옛날 거를 복원해도 좋다고 보고 더 새로운 것을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 새로운 네. 시각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다음 시대 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제시를 네. 이번 총선에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벌써 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은 무슨 정책적인 게 대단한 거 무슨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엉뚱깽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예. 국민의힘이야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는 게 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 경우에는 너무나 이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그 파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린 이거 이렇게 바로잡겠다. 외교 안보는 이렇게 가겠다. 중국과도 이렇게 가겠다. 네. 그러나 미국과도 이런 거에서 양해를 얻으면서 그렇게 가겠다. 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싱하이밍 대사 이후에 너무 수세적으로 밀리는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한테도 인심 잃기 싫고 중국한테도 인심 잃기 싫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네. 아까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은 다 실패했다라고 네. 규정했죠.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북과 빨리 수교 벌려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예. 그런 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할 때 오히려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 세력이 규합하고 북에 대해서도 네. 핵무기 여기 공격한다는 거 취소해라. 네. 철회하라. 그 얘기는 민주당이 많이 합니다. 네. 네.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서울의 봄 영화를 빗대서 민주당 일부에서 뭐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영화 하나로 또 야당이 흥분하고 있다. 실제 계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걱정은 해요. 네. 계엄은 아니더라도 이번 총선이 정말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은 뭐 국지전 정도 같은 건 북풍 같은 걸 이용하려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풍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북풍은 다 국민들이 아는데요. 그래도 예. 누가 먼저 총 쏜지 모르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연평도 포격전이라든가 예. 이제 9.19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선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북풍이 아니고 이제 우리 쪽에서 날리는 바람 자연 조건이 되면은 뭐 그런 거라든지 또 DMZ 안에 GPOP 다 다시 부설하니까 건설하니까 누가 먼저 쏜지도 모르게 다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선거를 앞두고 저지를 수 있다. 특히 신원식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좀 정신 나간 소리 한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군까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군이요? 네. 일본 자위대요.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이 안 돼서 외국에 군대 파견하려면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네. 2차 세계대전 패전한 다음에 예. 한국전쟁으로 일어섰죠.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더 일어섰죠. 예. 지금 일본이 뭐 우리 국민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소득도 더 낮아지고 계속 그 금료가 임금이 아마 10년 이상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득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기시다가 20% 아래로 지지자가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만 알지 왜 그런 건 지금 설명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못 살게 되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랬을 때 어디서 탈출구를 찾을까? 한반도 전쟁입니까? 난 그렇다고 봐요. 아이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 그 전략가들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우리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와서 조선왕조하고 그때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네. 걸 맺어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서 청나라 군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동학농민전쟁을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네. 그걸로 일본이 거의 한반도의 지배권을 잡은 거예요. 러일 전쟁 때는 그건 이미 다 된 걸 굳힌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을사조약까지 가버린 건데 그런 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네. 예.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불경기 실업 뭐 미국의 그 프라자 네. 합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30년째 불황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일본 국민들도 더 이상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생활고나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에이펙에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지도 못하고 오로지 만난 사람 하나 있으니 그게 기시다. 7번째 만났다. 예, 총리 한일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이구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국내 언론에서 네. 좀 해설 좀 해주고 네, 일본의 내부의 그 세력들의 변화 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위대가 저 대만 근처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네, 또 이 한반도 쪽에도 그 공군 기지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쪽을 겨냥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선거 앞두고 북풍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총풍이 됐든 어떤 국지전이 됐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그런 보장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이유가 국정원 원장은 새로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김기현 원장을 교체하면서 1, 2차장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연일 정부의 행정망이 먹통이 됐는데 누구 하나 뭐 해명도 안 되고 국회 그 행안위 와서는 또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다. 이런 기운이 먹통이 있습니다. 됐는데 뒤로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큰일입니다. 예, 먹통 시켜놓고 뒤에서 다른 작업하고 있으면 이게 나라냐. 예,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이렇게 돌아선다고 할 때 네. 선거 지는 게 거의 뻔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한 그 방책으로 다각적인 모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전산망 복구하는 그 작업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거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닌.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설명도 틀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우리가 그것을 좀 의혹의 눈초리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끝낼 수가 없게 너무 얘기가 국제관계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에 이르기까지. 날 자주 안 부르니까 한꺼번에 얘기해. 아니 자주 모시겠습니다. 진짜 자주 모시고 정말 이렇게 국제관계 역사, 그다음에 일본을 보는 문제, 러시아 문제,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 문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국제관계 전문 대기자로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길게 시간을 뺏어서 너무 송구하고요. 끝으로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특히 시민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전 이렇게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진보 정치연합 원탁회의를 구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방송을 나중에 듣는 우리 동지들이 굉장히 힘이 나서 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그 노선과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청년, 노인, 이런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진보 정치연합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진보 정치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노선 이런 거보다 자기들이 정말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분들의 처지가 정말 이 진보 정치 연합을 만드는 이유 아니에요. 네. 자기들 노선이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얼마나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이 조금 원내교섭단체라도 만들어서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까지는 아니라도 그 이준석이 같은 사람들까지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200석 이상 돼가지고 결선 투표제 같은 거를 바꾸는 네.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세력이 중요한 거. 그런데 네. 이준석이나 민주당이 그거 안 해요. 이 세력이 한다니까 합니다. 네.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그래야 우리가 밖에서도 밖에 네. 어떤 변화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정치 힘이 이렇게 생긴다. 지형이 생긴단 네.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 진보 선거연합, 정치연합 많이 관심 가지고 가능하면 밀어주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부영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자주 나오셔서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와, 옳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아유, 저희가 정말 자주 모시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을 부탁드리든지. 네, 자주 금방 모셔서. 바닥나면 어떡하지? 에이, 그럴 리가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